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도 부동산 경제 시장 이슈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4년도 이맘때 우리는 어떤 걸 예측했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24년도는 마지막 후반부에 6개월 동안 2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올해 25년도는 어땠죠? 2번이나 또 내리기는 했으나 1년 동안 내렸어요.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하다가 한번 내리고, 보합을 유지하다가 한번 내리고, 뭐 이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죠. 예, 원래 부쩍 올라갔던 것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요? 예,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지 시장금리가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더 오를 것이다, 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올랐습니다. 지방도요, 한바탕 내려가다가 조금 오른 곳도 있고, 아직 그냥 그 상태로 보합인 곳도 있고, 뭐 어쨌든 작년 어떤 그 예측 대비 올해 어떤 변화들, 예,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수도권은 좀 상승한 것 같고요. 지방은 여전히 힘들다고 전망 모두가 했는데 역시 여전히 힘든 상황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의 규제로 부분적으로는 조금 빛을 본 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 시장 핵심 이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들, 조금 기사 같은 것들 좀 추려왔습니다. 투자자층의 다양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예전에도 해외 기관들이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외 기관, 개인 투자자 유입이 확대가 되었다. 25년 시장 전망에서 투자자 구성 다변화 공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고요. 경매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입찰을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꼭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거죠.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1,500원까지 갈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화폐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우리 한국 돈의 위상이 자꾸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저렴하죠. 달러로 사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는 기준통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계 굵직한 이런 기업들이, 뭐 예전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투자회사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전과 다르게 해외 투자회사들이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왜 평가를 해달라고 할까요? 투자의 마음이 있고 관련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은행에서도 평가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도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매수 심리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또 바뀌고 하는 여러 또 이슈가 있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정부 정책을 획일화해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작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죠? 우리도 큰 변화를 또 우리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 번째 대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좀 있었긴 하지만 금리 인하 동결 구간에 진입이 되어졌어요. 금리 인하가 꾸준히 조금 더 될 줄 알았는데 약간 동결이 되면서 2.5에서 내려오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유지가 되었던 상황을 여러분 지켜보셨죠? 그리고 월세 대비 매입 전략을 선호도가 증가되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코로나 문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월세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러다가 원룸이 월세가 60만 원 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러면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미 지금 우리는 적응했죠.
원룸은 월세 60만 원 정도 하는 거 원래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좀 새 거는? 큰 거는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조금 새 거는 60만 원, 70만 원. 원래 원룸이 그런 거 아닌가? 이미 적응했죠.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전세를 조금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보증보험 비율이 140에서 116%로 내리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전세를 놓는 것이 재미가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월세 수요는 뭐 여전히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가 재미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져오는데, 월세로 가져가면 대출에 대한 감당이 부담되기 때문에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사이클로 반복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에이 원래 40만 원 내던 걸 이제 60만 원 내야 되고, 원래 3룸에 80만 원 월세 내던 거를 이제 120만 원 내야 되고, 아우 이럴 것 같으면은 월세 더 오른다고 하는데 나도 그냥 주택 하나 사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들을 바꾸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한 해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원래 그 이전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 그 퍼센테이지가 40%였는데 이게 그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이루면서 6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러한 상황들이 더 도드라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용 충북 중심 경매 물량 증가해가지고 요런 기사가 또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충북 쪽에 어떤 뭐 부동산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크게 관심은 없었으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실 체납 증가. 이건 뭐 충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부실도 많았고 체납도 많았고 이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경매로 유입됐었죠. 많은 물건들이. 그런데 충북 수도권 외곽 상가 오피스텔 경매 접수가 그 전보다 굉장히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년에 7,000건 정도가 등록이 됐었는데 요게 10,000건 등록을 25년도에는 해냈다고 합니다. 해냈다고 표현하기 죄송하네요. 그죠? 많이 없어야 좋은 건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임대 수익 악화가 경매 시작으로 직접 전이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뭐 저거는 충북 문제만이 아니었죠. 전국적으로 저런 모습이 있었으나 충북이 좀 도드라져서 저는 기사가 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대 지방 온도차가 확대되었다. 이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올 초 작년에도 우리 박종호 교수님하고 여러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또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해왔었는데 양극화는 계속 앞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단타용으로는 지방에 있는 거 투자해도 되는데 장기용으로는 절대로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기왕이면 서울 거 해라.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역시 2025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확대가 오히려 좁히지 못했습니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될 수밖에 없겠죠. 지방 일부는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너무 내려간 곳들이 약간의 회복된 모습인 거지 뭐 그전처럼 다시 전고점을 찾아왔다거나 이런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도권에 약간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조금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자, 지방, 청주, 세종, 대전 등 실수요 기반으로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요. 수도권은 대출 부담과 거래 절벽으로 유찰이 조금 증가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빠져있죠. 물론 수도권 안에 서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안녕하고 있어. 자, 5번째, 충청권 강제경매 급증. 또 충청도가 자꾸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가지고 물량 증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시점, 강제경매 개시 신청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체납으로 인한 경매 전환이 본격화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 10-15 대책, 부동산 대책, 요거는 조금 약간의 시장에 충격은 조금 있었으나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적응하고 지금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투자 방향을 설정해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그때 6.27 대책부터 강력했죠. 근데 그 강력함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는 그때도 경매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때 나왔을 때 충격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한 50% 데미지? 그때는요 진짜 조금 충격적이었었어요. 문정부 때. 왜냐하면 좀 강력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극적으로 치달았었으니까. 그러나 약간 유사했던 6.27 대책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 그전 상황과 6.27 대책 이후의 상황이 막 갑자기 급변할 정도로 막 극하게 느껴진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문정부 때도 경험한 어떤 약발이라 그래야 될까요? 맷집. 우리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 규제를 만나다 보니까 뭐 한 2주 정도 갔나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부동산은 상승을 이뤘죠. 물론 수도권 위주로 상승을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나오고 10.15 대책이 다시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조금 그래도 매매 사업자 양도로 내놓는 게 아니라 사업 소득세로 적용해서 단타를 치더라도 수익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막으려고 했던 노력들, 그 전에 없었던 어떤 뭔가는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규제가 있기는 했는데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금방 또 시장에 적응을 하고 서울은 또 오르고 또 경매도 물론 입찰자 수나 입찰가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뭔가 규제를 또 내려고 고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됐지만 정부에서 지금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외주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이제 계획이 조만간에 또 발표가 됨으로써 뭔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내용일까? 이것도 좀 의구심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면서 그 시장을 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왜요? 저도 이렇게 너무 오르는 건 원치 않거든요. 네, 천천히 조금씩 오르는 걸 저희 투자자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잘 좀 마련이 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도 좀 잘 돌아가고 건축도 좀 잘 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대출 규제 전면 강화가 일어났죠. 경매 시장에 아주 대변곡점이 있을 거로 예상을 했으나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서민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피해를 본 상황, 오히려 강남 상구만 더 오른 형태가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은 또 학습하셨죠. 자,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규제 지역이 지정이 더 추가로 되어졌고요. 주담대 한도 축소가 됐고 스트레스 DSR은 점점점 강화가 돼서 더 강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 위축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매매 수요가 줄기는 했어요. 경매 시장의 상대적 활성화를 이루는 형국을 만들어줬어요. 일부 지역에 유찰 급증하고요. 현금 비중은 높은 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한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15억 물건까지는 6억까지밖에 대출 안 되잖아요. 원래는 12억 이렇게도 대출이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원래 15억짜리 새 아파트로 가려고 했던 그런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눈높이를 낮춰서 밑에 있는 6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9억짜리 매물을 봄으로써 서울 안에서도 원래 약간의 양극화가 있었는데 저가의 아파트 물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반사 이익을 만나게 되는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꽤 높은 것들은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면 더 오를 수밖에 없구나, 강남 3구가 더 날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오히려 확신으로 그런 물건들을 더 지금 기회에 오히려 더 싸게 빨리 나중에 또 오를 거니까 이런 심리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좋은 매물 있으면 산다라고 이렇게 중개업소 사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규제가 있으니까 안 함으로써 시장이 좀 안정화가 오고 가격이 조금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도 여전히 거래를 하고 있고 여전히 상승하는 곳은 상승하고 있었구나, 규제로 잡을 수 없구나, 이거 또 한 번 우리가 맷집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시행, 이 얘기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정말 저도 깜짝 놀란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번에 온도 차이가 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이거를 걸었습니다. 따져보니까요, 서울시만 따져봐도 한 구에 위반 건축물이 몇천 개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 선거가 내년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 몇천 명 세대의 표를 또 인기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과반이 넘는 의석수가 있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고요. 통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님들도 각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함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합법화 기회, 소규모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허용 법안 발의, 대출 가능 매각성 회복이 되겠죠. 이제 왜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를 떼어지게 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전세도 못 놓고요. 대출이 되긴 되는데 안 해주는 은행이 많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도 좀 꺼려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모르고 샀다가 위반으로 걸려서 피해를 본 서민들도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양성화 특별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슈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재평가가 되겠죠. 다세대 빌라 위반 건축물 물건 양성화 이후에 가치 판단이 다시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보통 빌라라고 봤을 때 최하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까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또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울 경매 과열 낙찰가율 100%도 돌파했습니다. 10.15 대책 이후에 매매 대비 경매가 유리해졌고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에서 125% 구간 등장을 했고요.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강남 3구라든지 조금 밀고 나가는 주요 입지들 이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외곽에 있는 금천구라든지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금 굉장히 아직도 저렴하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 상황을 부동산을 보시지만 이 경매 공매 시장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낙찰률이 50%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방 풍선 효과는 확대되어졌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지방 상승이 약간 전환이 되기는 했어요. 부산, 울산, 세종 등 지방 매수세가 약간 강화됐습니다. 지방 경매 경쟁률이 반등을 했고요. 지금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조금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부천이라든지 다른 그 외지역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요, 확실히 입찰자가 한 5명, 6명 들어오던 것도 10명, 12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낙찰가도 약간씩 높아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도 보면은요, 요즘에는 내놓는 물건도 좀 팔리고 그리고 입찰자도 원래 한 6명 들어왔다면 1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 시장이 약간 이렇게 나름대로 반사이익의 효과를 지방이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앞으로 더 오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지금 기조로서는 약간씩은 계속 조금씩은 오를 것으로 보여지지만 죄송하지만 지방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정말 중요한 주요 핵심 입지 말고는 이번에 상승 기류에서 그래도 전고점까지 갈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오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일단 그 동네 살아야 된다면 월세로 사시고요. 투자는 수도권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어차피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요. 인구가 2천만 명으로 만약에 줄었어요. 3천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서울에 몰려 살게 될 겁니다. 서울의 현재 인구는 몇 명이에요? 900만이죠.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200만 정도는 서울로 넘어오고요. 수도권 안으로 따지면 거의 2천만 명 중에 80~90%는 수도권 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는 확 오르고 지방은 또 초토화되겠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저는 그냥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주 경매 한파,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제주도에 가지 않는 거지, 중국인들의 이제 그때 우리 좀 화해 모드가 좀 이루어지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면서 지금 거의 제주도에는 중국 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은 한파가 여전하다라는 거, 극단적 양극화의 최종 단계인데요. 제주 낙찰가율이 45%대에서 낙찰률이 20%대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한참 부동산 시장이 막 열기가 뛰어오를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한참 막 2배, 3배, 4배 막 오르고 그랬어요, 제주도가 땅값이. 그래서 제주도 미리 사둘 걸 이렇게 생각했던 게 몇 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터지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풀빌라고 뭐고 뭐 타운하우스다 뭐다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엄청난 미분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고 도로 문제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원래 12억에 분양하던 것도 1억 몇 천에 낙찰되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주도가 영원히 이렇게 힘들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에요. 계속 당분간은 제주도가 이런 상황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제주도에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주도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제주도의 모텔이라든지 뭐 그런 건 나쁘지 않고요.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중심지에 있는 노영동이라든지 거기 이제 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그 주변 일대 이런 데들을 어떤 저렴하게 20%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낙찰받아도 나쁘지 않죠. 네, 그런 물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지방 제주에
삼중 시장 구조가 확립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방이 또 이제 한 부류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방 중에서도 제주도는 또 별개의 시장으로 어떤 여행의 가치로는 높지만 부동산 투자 가치는 요즘에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도 요렇게 요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거겠구나, 정말 이랬네, 이런 변화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 시장 총평을 해보자면, 충격적인 정책이 약간은 있었으나 한 2주에서 3주를 넘어가지는 못했다. 옛날에 최대 정책이 영향을 줬던 거는 6개월까지 줬었는데, 요번에 25년도에 나왔던 규제들은 2주, 3주를 더 넘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양성화는 역시 또 벌어졌고요. 그리고 금리, 그리고 지역 격차가 만든 변동성의 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경매는 매매 규제의 우려로 부상을 해서, 예전에도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도 여전히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지역별, 물건별 가격 편차가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별 투자하는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정부 때만 해도 여기를 규제하면 저기가 오르고, 또 그러다가 전체가 이거를 이제 풍선 효과처럼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정부에서 숨통을 지방에 있는 물건들까지 이렇게 하면 되냐,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어떤 규제가 있었죠?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등록세 주택수를 안 쳐줄게. 예. 그 바람에 지방에 있는 1억 이하 주택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바탕 막 부동산이 이제 들끓고 했던 시장은 문정부 때가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자, 지금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또 막 여기 묵으니까 저기 오르고, 이게 또 한번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이제 지방이어도 아닌 곳은 아니고요. 우리도 일본처럼 괜찮은 곳은 괜찮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구별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본처럼 그런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확실한 핵심지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0년도의 전략을 간단하게, 요거는 또 나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한 양적 완화의 세상입니다. 지금 돈을 또 계속 찍어내고 있죠. 지금 또 전국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게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다 돈을 찍어내야지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돈은 항상 찍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양적 완화가 자꾸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지금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 이 시점에서, 자, 이게 과연 맞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요.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또 오는구나. 그럼 뭘 연결을 생각해야 돼요? 화폐의 가치는 또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옛날에 1,500원에 팔았었죠?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0원 하다가 5,000원, 7,000원, 만원, 지금 요즘에 한 만원 받죠? 뭐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만원까지 오른 이유가 뭐예요? 밀가루 가격 올랐잖아요. 인건비 올랐잖아요. 배달료 올랐잖아요. 기름값 올랐잖아요. 오토바이 기름값도 올랐잖아요. 안 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원까지 팔던 거를 여러분이 갑자기 5,000원에 팔으라고 팔 수 있나요? 안 팔을 거잖아요, 여러분. 안 팔 거죠.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이미 이렇게 오른 거를, 만원에 팔아도 되는 거를 5,000원에 팔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건축비 올랐죠? 순살 자의 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안전 기준 강화와 관련된 그런 거 이제 강해져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건축할 때 건축비가 더 증가했어요. 인건비 또 올렸잖아요. 국가에서. 또 뭐 올라갔어요? 자재값 올랐죠. 달러는 또 강세가 돼버렸죠. 1,400원대에서 지금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재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수입하는 물건들도 되게 많은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해오는 돈이 너무 비싸게 주지 않으면 수입이 안 되는데, 이 건축비를 감당하고 지으려면은 안 되는데, 이건 반드시 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온 국민은 5,000원에 팔으라고 5,000원 내려가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면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다 올라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지으려면 만원에 분양해야 되는데, 만원에 못하게 하고, 만원에 하면 또 미분양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기업들이 건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요? 공급이 없죠.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공급책 나올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어땠어요? 실효성 없는 공급책이었잖아요. 어느 하나도 지금 부동산을 잡는데 뭐 아무것도 어떤 잡을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어요. 지금 깔려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달러 강세화까지 이제 왔고요. 실물 자산의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위반 건축물 양성화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2억 6천에서 1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빨간색 분홍색으로 칠해 있는 것이 진짜 이 물건이었고요. 옆에 침실 1, 침실 2번 해가지고 여기 베란다까지 확장한 것이 위반이었어요. 여기 밑에 내용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죠? 2014년도 3월 19일 날 주택관리과로부터 위반 건축물 기재, 네, 주택 47제곱미터 해가지고 이 위반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47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이 빌라 건물 내에서 총 합산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도 양성화 특별법이 추진이 돼가지고요. 2015년 1월 14일 날 이분 뭘 좀 아는 사람이죠. 시행되자마자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신청했나 봐. 그러니까는 1월 14일 날 바로 이거를 인정받았어요.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24.9제곱미터 이거예요. 이거 24.9제곱미터 이게 위반했던 24.9제곱미터를 뭐라고 나와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5년 1월 14일 사용 승인하도록 한다라고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양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증축 옆으로 한 것들은 이거 1조권 사선지에 문제 있었을까요? 문제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합법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15년도에 실제로 여러분들 못 믿을까봐 제가 이미 건축물 대장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또 위반으로 걸리게 해서 근데 뭘 걸려냐? 다른 거 걸린 거야. 21년도 4월 19일 날 밑에 보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주차 구획 내 타여 용도로 사용함으로 주차 불가가 일면이 있대요. 제 생각에는 뭐 창고 용도나 보일러실 용도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놓고 있나 봐. 이게 걸린 거예요. 이거 없애면 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공동으로 뭐 그 전체 8개 호실이 사용하는 뭔가가 있나 보죠. 근데 그 중요한 건 이 침실 1, 침실 2 이거 위반했던 거 양성화 됐잖아요, 여러분. 네. 용기 내세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요. 양성화 특별법. 이거 다시 제 생각에 10년 후에 다시 이거 될 가망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보여주니까 좀 더 이게 체감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요즘에 서울 아파트 12월 2일 날 15대책 이후의 상황이죠. 12월 2일 날 지금 낙찰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 17.9평입니다. 상계동의 아파트고요. 지금 2명 입찰 들어왔어요. 이렇게 서울 안 들어온다니까 4억 2천에 낙찰됐어요. 4억 2천 199만 9천 원에. 이거 지금 매매 시세 얼마인지 알아요? 11월 달에 5억 3,700, 5억 3,800에 매매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실거래가 찍었다고요. 근데 이거 얼마에 2명밖에 안 들어오고 4억 2천에 1억 싸게 낙찰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 거야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규제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예? 이연사 외쳐봅니다. 자, 노원구 하계동 마찬가지예요. 요건 8명 들어왔어요. 근데 5억 6,700 2등이 1등은 5억 8,900만 원 낙찰받았거든요. 이거 얼마에 매도된 거예요? 6억 8천에 매도됐던 거예요. 6억 8천에 실거래된 거예요. 5억 8,900에 낙찰받았다니까요. 자, 서울 빌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 회원님 물건이죠. 여기 내방역에 있는 빌라 얘기하는 거예요. 3억 8천에 낙찰받았잖아요. 이거 작년에 받은 거예요, 작년에. 그냥 궁금해서 요즘엔 이거 얼마지? 그리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 지금 오늘 찾은 거예요, 오늘. 28제곱미터, 이거 몇 제곱미터예요? 43제곱미터예요, 이거. 43제곱미터인데 3억 8천에 낙찰받았거든요? 지금 28제곱미터가 이 동네 지금 요 근처에요. 100m 반경이에요. 원페를라 아파트 나오잖아요. 원페를라 바로 앞 준신축 나오잖아요. 15년 이내. 이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작아. 28제곱미터인데 5억 3천이에요, 지금. 19제곱미터인데 5억 5천이고요. 15년 이내에 써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빌라들은 이렇게 낙찰받을 때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좋은데 이렇게 지금 뭐야? 우리 집만 안 오른 거네? 이런 데는 올랐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안 오르면 다 모든 동네가 안 오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울은 이렇게 핫해. 예? 부동산이 이렇게 핫해. 그래 안 그래요? 경매시장이 이렇게 핫해. 알겠죠? 여러분, 이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요. 예, 화이팅 하시고
2026년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025년도에 그동안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이슈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26년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들, 서울에 있는 물건들 지금 여전히 아직 다행히, 물론 좋은 입지는 아직도 좀 높게 낙찰 돼요. 그러나 웬만한 외곽에 있는 것도 이런 데가 거래가 안 되나요? 거래된단 말이에요. 거래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낙찰된 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급 물량에 대한 골머리를 쏟고 있는 정부에선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을 이대로 계속 계류 상태로 둘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변화를 줄 겁니다. 그 변화를 줄 때 반드시 서울을 아예 묶어두고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고 뭐 몇 개월 시간 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묶어두고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미 늦었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이거를 진짜 깊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매일 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주 목요일 저녁 경매 이야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